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14주차 3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어서 로마 신화를 하면서 오비두스의 변신 이야기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로마 신화를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중에서 아이네아스가 지중해를 방황하고 다닌 이야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 마지막 강에서는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로마를 건국하는 얘기를 해야 할 참인데, 그동안 이제 구석 소개해왔던 신화의 장소 중에서 이제 제때를 못 찾아서 좀 밀렸던 마지막 장소 이타카 얘기를 하고 다시 아이네아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타카는 그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돌아간 곳, 자신의 고향 이타카지요. 그래서 뭐 이타카에 관련 시도 있고 오디세우스의 그 노스토이라고 합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거, 그 노스토이라는 그런 문학적 장르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 장소죠. 이타카. 일종의 이제 뭐 그리운 이상향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이타카의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들에 비해서 이타카를 특정하기 좀 힘들어서 지금도 사실 이런저런 좀 반론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오디세이아에 묘사되어 있는 이타카의 어떤 지형하고 현재 이타키라고 하는데 이타키라는 곳에 지형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좀 있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 이타카입니다. 그 이타카를 세운 사람은 아르키시오스라는 사람이고 오디세우스의 할아버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케팔로스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케팔로스는 우리가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할 때 나왔던 그 프로크리스의 남편인데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반해서 납치를 해갔으나 자기 부인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다시 보내줬지만 서로 질투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프로크리스가 비극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프로크리스가 가져왔던 그 두 가지 선물 무엇이든 바치는 창과 뭐 어떤 사냥감이든 놓치지 않는 사냥개를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사냥 갔다가 남편을 의심한 프로크리스가 몰래 뒤따라갔고 그거 인기척이 있어서 동물인 줄 알고 창을 던졌더니 자기 부인이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 주인공 케팔로스 그러니까 아이올로스 바람의 신의 아들이기도 해요. 이 케팔로스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팔로스 쪽 라인을 따라가 보면 프로크리스의 죽음 후에 신탁을 받기를 첫 번째 만나는 것과 동침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만난 것이 암콤이었던 거죠. 암콤. 그래서 동침을 했더니 뭐 처녀가 됐더라. 우리 뭐 단군 신화처럼. 그래서 아르키시오스 앞에 얘기했다. 아르키시오스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암피트리온 아시죠? 헤라클레스의 의붓아버지. 그죠? 그 암피트리온을 도와서 미케네를 약탈하던 타포스인들을 물리치고라고 돼 있고요. 물리치고. 이것도 이제 우리 미케네를 신화의 장소로 다룰 때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타키 섬의 서쪽을 얻어서 그곳을 이제 케팔로니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르테스인데 이 케팔로스의 아들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르키시오스가 아들이고 이 아르키시오스의 아들이 라이르테스. 아르키시오스와 칼코메두사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라이르테스고요. 헤르메스의 아들이자 사기꾼인 헤르메스 자체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의 솥대를 훔쳤던 도둑이죠. 도둑. 그러면서 사기꾼이었던 아우톨리코스의 딸 안티클레이아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라이르테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니죠. 그 안티클레이아 사이에서 오디세우스를 낳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안티클레이아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 유명한 사기꾼이 인간 쪽에서 사기꾼이 시시포스거든요. 우리 시시포스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시포스가 뭐 저승의 명부를 속여서 또는 저승 사자를 속여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뭐
결국은 이제 뭐 헤르메스에게 잡혀서 지하 세계에서 산꼭대기에 바위를 올리는 형벌. 근데 그 바위가 멈춰지지 않고 반대편으로 늘 굴러가기 때문에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던 그 시스포스 얘기인데, 이 아우톨리코스가 시스포스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걸려서 이 시스포스가 그 죄로 그 대가로 안티클레이아와의 동침을 요구해서 사실은 오이디푸스가 시스포스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이디푸스가 꽤 많은 영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출생의 비밀인 거죠. 이타카는 기원전 13세기 이타키 섬 북부에 미케네 양식의 건물들이 건축된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케네 왕국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편이죠. 기원전 1200년경에는 미케네인들이 촌락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9세기 사이에 미케네 문명들이 일제히 사라진 또는 멸망한 그런 증표들이 있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이에 어떤 큰 문명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문화의 흔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촌락 단위로 모여 살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 문자 기록이나 어떤 도시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의 흔적이 없어서 이때를 이제 그리스의 암흑기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흔적이 있는 거죠.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에서 이제 폴리스가 등장하는 시기인데, 마침 폴리스만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지형, 폴리스만에 있는 동굴에 오디세우스 숭배의 사원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라는 거고,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는 역시 폴리스만 동굴 발굴 과정에서 테라코타 가면 조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글귀가 나왔다는 것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타카가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뭐 별로 이게 역사에서 활동한 곳은 아니었어서, 서기 1185년 시칠리아 왕국의 노르마족이 이타키 섬을 점령했다. 시칠리아 왕국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탈리아에 속하지만, 서기 1479년 튀르크족,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원조인 거죠. 이타키 섬을 점령했고, 서기 1504년에는 베니치아인들이 이타키 섬을 점령했다. 이때 베네치아인들이 이제 이때쯤 그리스를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와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를 쳐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서기 1814년에는 영국 보호령이 편입되고 계속 이제 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서기 1864년에 와서야 이제 그리스 영토에 편입됐다라는 곳이 이타카입니다. 자, 이타카 여기에요. 이게 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타카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딘지 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그래서 그리스 본토, 펠로폰네소 반도, 그리스 본토의 저쪽 서쪽 끝에 치우친 부분에 여기 요 조그만 섬, 이게 이타카입니다. 이 섬을 위에서 보면 저거 크죠. 이런 섬의 모습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오디세우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오디세우스의 고향이고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곳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데부터 이게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인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라티움이란 곳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티움이 바로 이제 라틴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아메리카의 라틴 국가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스페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 라틴이란 말이 여기서 온 말이 라티움에서, 그래서 라틴은 영어식 표현이라서 라티움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쿠마이 북쪽에 도착을 했는데, 상륙하고서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라서 이제 음식을 얹어서 놓고 접시처럼 사용하던 그 얇은 케이크, 딱딱하겠죠. 그것까지 이제 먹어치우게 되다가 보니까 그 하르피아가 식탁을 갉아먹는 그런 끔찍한 허기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런 식으로 좀 우습게 맞아 떨어졌다. 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티움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라티누스였고,
이 라티누스는 이미 신들의 신탁을 받고 있어서 아이네아스에게 자기 딸 라비니아를 주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역시 유노 여신이 방해를 하는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유노 여신이 카르타고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운명이라는 것이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여 카르타고를 폐허로 만드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노 여신이 나타나서 복수의 여신 중 하나인 알렉토를 불러내서 왕비 아마타, 그러니까 라티누스의 부인 왕비 아마타의 가슴 속에 뱀을 넣어서 광기에 빠뜨리고, 또 라비니아의 원래 구원자였던 투르누스에게도 횃불을 넣어서 전쟁에 왕기에 빠뜨렸다. 이 유노의 이제 책략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게다가 이제 아스카니우스, 아이네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가 실수로 라티움 사람들이 아끼는 사슴을 죽였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이탈리아 사람 몇이 죽었고, 그러자 이제 왕비와 투르누스가 사람들을 부추겨 갖고 전쟁을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고, 이 갈등의 상태에서 라티누스는 이제 통치를 포기하게 돼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임박한 거죠. 자, 그래서 아이네아스는 뭐 자기네들 수는 적으니까 동맹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가 자리 잡을 지역을 방문했고, 여기 라티움이라는 게 로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치하고 있던 에우안드루스의 왕을 허락을 받고, 그 에우안드루스 왕은 자기 아들 팔라스에게 군대를, 용병이 아니고 연합군 동맹 지원군을 맡겼고, 그러면서 이제 에트루리아, 우리 신화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 번 언급했던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에트루리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가서 군대를 청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이니아스가 펼쳤던 여정, 트로이가 망하고 유민들을 데리고 트라케에 가서 세우려고 했더니, 트라케에서 그 나뭇가지를 뽑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폴리도로스라는 트로이의 왕자가 거기서 죽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불길해서 델로스에 와서 신탁을 받고, 크레테가 아버지의 고향, 그래서 어머니의 옛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고 가축도 아프고 그래서 여기 또 떠나서 거기 여기 트로이에서 가져왔던 신상들이 입을 열어서 이탈리아로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가는 여정을 밟아가면서 이런저런 모험을 겪었고, 여기 에트나 화산이 있는 곳이고 시칠리, 그러다가 드레파눔에서 카르타고로 표류해 가서 디도를 만나서, 이게 아프리카 쪽인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다시 제우스가 길을 떠나라고 해서 디도는 죽고 길을 떠나서 쿠마이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라티움으로 갔다. 뭐 이런 이제 여정을 밟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알렉토, 복수의 여신, 여기 이제 날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무슨 괴물의 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림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여인은 유노인 겁니다. 유노 여신이 이제 불러낸 거죠. 약간 뭐 중세풍의 그림이긴 해요. 약간 조잡하다면 조잡하고 뭐 그런 우리하고 좀 다른 미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1530년에서 1535년 사이에 이 화가 이름을 마스터 오브 아이네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네이스와 관련된 그림들을 잘 그린 화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명을 몰라서 이렇게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트루리아로 가는 길에 베누스를 만나게 되는데, 베누스가 엄마잖아요. 그 불카누스.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식 이름으로 계속 발음을 해서 오히려 생소할 수 있을 텐데, 불카누스는 헤파이스토스죠. 헤파이스토스가 새 무구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베누스가 만나서 전해줬다.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 베리길리우스가 호메로스를 계속 의식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킬레우스도 두 번째 무구를 헤파이스토스로부터 받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에 상응하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그 새 방패에는 로마의 역사와 악티움 해전이 그려져 있다.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의 마지막 결전이었고, 이 결전에서 옥타비아누스 쪽이 이김으로써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돼서 로마의 황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르길리우스는 자기 시대의 새로운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기가 두 번인데 황제가 있었다가 공화정이 들어섰고 황제를 죽이고 공화정이 들어섰고 그 공화정의 끝에 카이사르가 있었고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내전까지 벌여서 결국 이제 두 번째 제정 로마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베르길리우스가 창작을 하고 있었고 자기 시대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황제에게 아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찬양, 황제 찬양.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당신의 치세는 이미 수천 년부터 예정돼 있었다. 수천 년은 아니겠군요. 그 당시에는 수백 년 전부터, 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12세기니까 천여 년 전부터 예약돼 있었다는 것이다. 뭐 이런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투르누스는 또 한편 트로이아인들의 배를 불태우려고 했는데 그 배가 이제 이대산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대산을 다스리던 퀴벨레 여신이 그것이 불타는 걸 원치 않아서 그 배들이 요정으로 변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불이 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 이제 에피소드로 들어와 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 니수스와 에우리알루스 이 둘은 이제 동성 연애를 하는 연인들인데 이탈리아군이 이제 트로이아군의 진영을 포기하니까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아이네아스에게 원군을 구하러 갔던 아이네아스에 알리기 위해서 가다가 발각돼서 둘 다 죽었다. 우리 식으로는 화랑간창 같은 얘기고 아테네에 보면 아테네 폭군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폭군을 암살하려고 했던 동성 애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이제 동상을 나중에 그 폭군을 축출하는 건 난 뒤에 그 동상을 세워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아이네스와도 동맹군, 동맹군과 같이 이제 아이네스가 돌아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 동맹군을 끌고 왔던 팔라스가 투르누스에게 죽었고 그리고 투르누스는 아이네스와 대결을 하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투르누스의 누인 유투르나가 일종의 신적인 존재인 겁니다. 요정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환영을 남겨놓고 빼돌려서 죽음을 면한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것도 그 일리아스에 보면 메넬라우스와 파리스가 정면 대결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프로데이 여신이 빼돌리거든요. 그거와 상응하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헬레네가 있는 침실로 옮겨가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황당한 장면으로 전환되는 뭐 그런 맥락과 연결돼 있던 대응하는 장면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메젠티우스라는 이 메젠티우스는 원래 이제 그 에트루리아 사람들을 통치하던 폭군이었는데 아이네스가 가서 그 에트루리아 사람들을 이제 부추겨서 이 폭군 밑에서 있지 말고 한 거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났던 폭군이었는데 아이네스와 이제 대결하다가 아버지가 위험해지니까 아들 라우소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이네스를 상대했는데 아이네스 칼에 죽고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또 같이 맞싸워서 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아프로디테 아름답죠?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기 아들에게 베누스, 볼카노스가 만든 이게 볼카노스겠죠 아무래도 정황상 볼카노스가 만든 방패를 무구를 가지고 나는 한 사내와 무구를 노래하노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 1장 1절에 그 무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은 제라르드 레베스라는 화가고 17세기 후반 작품입니다. 요거는 그 불태워질 위기의 순간에 요정으로 변해서 바다로 숨고 있는 그 얘기를 담고 있고 아마 중간에 끼어 있는 건 퀴벨레 여신이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배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저지하고 있는 장면이고 사자가 뛰어가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장 바프티스트 마리 피에르라는 긴 이름의 화가의 18세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니수스와 그의 연인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1827년 작품이고 장 바프티스트 로만이라는 조각가의 작품이에요. 젊은이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거는 존 하이니 티슈바인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지금 여기서는 그 빼돌려지고 있는 모습인데 둘의 대결에서 아이니아스와 투르노스지만 이걸 보면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을 연상시키게 한다. 뭐 이런 설명들이 붙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하인리 티슈바인의 작품이고 이건 아까 이제 메젠티우스와 그의 아들이 아이니아스 칼날에 목숨을 잃는 그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루이스 레옹 꾸뇨의 작품이고 1859년도 작품입니다. 부조로 조각을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그 중요한 인물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휴전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되는데 전쟁이 거기서 이제 카밀라가 죽게 됩니다. 카밀라는 우리가 그 트로이 전쟁 얘기할 때 그 후일담,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프리아모스와 화해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얘기해서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은 펜테실레이아처럼 그 역할을 맡긴 게 이제 카밀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군주, 여군주였던 카밀라의 죽음이 여기 에피소드로 끼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니아스는 투르노스에게 계속 단독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명이 희생되니까 우리끼리 싸워서 해결을 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유노는 그 운명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투르나를 시켜서 군중 전투를 재개시키고 여럿이 막 엉켜서 싸우게 만든 거야. 이것도 그 일리아스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맞대기를 해서 파리스와 메넬레우스가 해서 승부를 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폴론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창을 던지게 해서 뭐 오발 사격 같은 걸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중 전투가 재개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여기다 또 다 갖다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네아스가 이제 군중 전투를 하면서 도시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투르누스가 이제 도시로 돌아오는 사이에 왕비 아마타는 이제 아이네아스 쳐들어오니까 투르누스가 죽은 줄 알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투르누스가 단독 대결을 이제 결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네이스와 싸움 도중에 이제 실력이 모자라니까 투르누스가 부상을 입고서는 이제 내가 싸움을 중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투르누스가 자기가 팔라스를 죽여놓고 팔라스의 가죽띠를 뺏어다가 자기가 차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서 분노가 일어나서 다시 투르누스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끝납니다. 작품이. 그리고 라비니아와 결혼하고 민족 간의 화합과 통합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게 베르기우스의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베르기우스가 이거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뭐 분석도 있는가 하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완성 못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여기 빼놓은 얘기가 이제 신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이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할 것일까는 이제 협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베르기우스가 로마 시인으로서 로마 제국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한 거대한 제국이 성립되는데 그 제국의 성립이라는 건 신들의 허가와 인용에 따른 것이다라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장면이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 카밀라. 자애로운 군주 카밀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투르누스겠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데 무라라는 화가의 1765년도 작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니아스와 투르누스의 대결 장면. 저 위에서 어떤 아프로디테일까요? 쳐다보고 있고 밑에 또 여기 내려오는 존재가 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베르기우스에서 따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화가를 못 찾아놨네요. 자, 여기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이 전쟁,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놓고서 뭐 이런저런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윤호를 달래야 되겠죠, 주피터가. 그래서 여기 독수리가 있고 여기 뒤에는 아마 이게 공작일 것 같죠. 그래서 각각의 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INS 12권 791부터 842행 사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피터가 윤호한테 그 간섭하는 거를 삼가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리스 로마시 다 끝났고 마지막에 좀 보여주고 싶은 이게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건물입니다. 판테온은 우리 말로 옮길 때 만신전이라고 한문으로 옮겨서 만신, 만명의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모신 것이다는 거지. 판테온이 모든이라는 뜻이고 판과 테이오는 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신들을 기리는 성지인 거죠. 성소인 거죠. 이게 좀 로마가 또 건축, 법 이런 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건축물 중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원형 지붕입니다. 하늘에 그렇게 쌓은 건데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구멍이 하늘로 이렇게 나 있는데도 비가 들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안에 기류가 형성돼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비를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로마 건축의 어떤 탁월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건설된 거는 마르쿠스 아그리빠에 의해서 건설된 거고요. 이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콘술이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최고 통치자 뭐 이런 건데 그게 세 번째로 콘술이 된 게 기원전 27년이었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아그리빠가 세웠다는 거고요. 아그리빠는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해전 그 해전을 지휘했던 로마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뭐라 그러나 그 석고상 그 미대 가면 옛날에 학생들이 미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렸던 석고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그리빠상이 있어서 그걸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AD 80년에 불이 나갔고 AD 126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다시 재건했던 것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아그리빠 앞에 있는 아니 판테온 앞에 있는 조각상 SPQR 로마 원로원과 민중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 듣는 분들의 이제 그 기말고사 대체 과제 설명. 자, 뭐 우리 이 클래스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채점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고사 과제도 지금 그 조건을 잘 못 지켜서 정상적인 점수를 못 받은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담고 있는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거였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인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오래된 고대 작가들 중에서 신화와 관련된 작품을 쓴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읽고 독후감 쓰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교재로 하고 있는 강대인 선생님 책을 읽고 썼다든가 기본적으로 해서 요즘에 나온 현대에 와서 나온 신화 해설서들을 읽고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과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인들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는 신화 관련 원전들을 읽어보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못 지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는 경우도 좀 많아서 다시 여러 차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에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오늘도 보면 오디세우스의 아버지가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설이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퍼스라는 설도 있고 라이르테스라는 설도 있다 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갈라지는 부분 중에서 자기는 오디세우스의 성향으로 볼 때 또는 뭐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시시퍼스가 진짜 아버지가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뭐 라이르테스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판본 가지 이 가지가 갈라지잖아요. 얘기가 나오다가 줄거리에서 다 두 개의 가지로 두 개 또는 세 개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시퍼스가 아버지가 맞다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화적으로 볼 때 누가 아버지인 게 맞느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좀 이게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헬레네가 파리스랑 도망간 것이 사실은 그냥 그 둘의 개인적인 어떤 애정 문제가 아니라 페르시아 민족과 그리스 민족 간의 오래된 납치 전쟁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헤시오도스라는 역사가가 헤시오도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한 얘기인데 그거를 판본으로 고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이쪽 판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판본이 이건 신화 판본이 아닌 거예요. 헤로도스는 역사가로서 신화는 사실은 역사를 신화적으로 왜곡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화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화의 사실 여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신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게 더 말이 되느냐 또는 뭐 오늘 지금 축구로 하면 소설이나 뭐 이런 드라마로서 볼 때 어느 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에세이를 사천자 플러스 10%.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판본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형식이 뭐 딱히는 없지만 에세이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서론에는 어떤 신화의 어떤 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담고 본론 단락에서는 한 세 단락 정도를 만들어서 신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게 너무 길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줄거리로 갖고 다 때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짧게 너무 길지 않게 그다음에 본론 두 번째에서는 해당 신화의 특정 부분에 대한 여러 판본들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뭐 이 소개 과정에는 출전이 각 판본들이 각각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지 또는 그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 전해지는 얘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고 본론 3에 가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판본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건데 뭐 더 오래돼서라든가 뭐 등장 인물의 성격과 맞는다거나 뭐 그 시대 상황이 그런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사고 방식을 보면 이게 뭐 맞다고 한다거나 뭐 등등의 이제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본인도 그 글을 쓰는 사람 스스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맞는 해석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신화 전반을 또는 해당 신화의 의의 또는 선택한 판본의 의의를 강조하는 내용. 이거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 뭐 본인이 이게 개성 있게 쓸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정도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쓴다고 해서 뭐 점수를 깎진 않아요. 뭐 표준하면 점수 안 나간다는 얘기. 그리고 또 걱정이 돼서 주의할 사항. 판본은 가능한 한 고대 판본, 특히 고전에서 고를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고전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중간고사 때 독후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나 아이네이스 같은 서사시 또는 그 이야기를 다룬 비극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나와 있던 오비디우스 같이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정리한 그런 이제 신화집 또 비블리오테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림피오도로스의 작품이라든가 또 이제 뭐 아르고의 모험들 같은 그런 얘기들 또 헤시오도스의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본이 담겨 있는 고전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뭐 어떤 신화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흘러내려온 얘기들이 담긴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려우면 현대 해설서를 읽고 여러 판본들이 읽는 걸 확인하고 그 판본들이 어떤 고대의 출전 또는 고전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출전이 불분명한 건 괜찮은데 현대 작가의 각색은 되도록 피해달라. 지금도 이제 신화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대 작가들도 또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얘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현대인이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작가 쪽 각색은 뭐 굳이 고르지 말고 오래된 작가들의 옛날 버전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판단을 하는 고대와 우리가 호흡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뭐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게 나무위키 같은데 보면 그게 이제 나무위키가 주로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는 뭐 다 옮기지 못해서 아주 위키피디아 영문판만큼 자세하진 않지만 이 판본들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거나 등장 인물들 이름을 추적해 가면 관련된 신화의 판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 거기에도 이제 신화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그 나무 위키나 위키피디아만큼 이렇게 판본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판본 소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 한신화에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결혼하는 날뭐 질투의 여신 아니 그 불화의 여신이 황금상을 던져서 누가 아름다운 여신인지 그 여신이 이걸 가져라 뭐 그랬더니 파리에서 심판을 받고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여기까지는 쭉 얘기가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헬레네와 파리스가 눈이 맞아서 서로 눈이 맞아서 트로이로 도망갔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게 이제 주류설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그걸 따라간 건 환영이고 진짜 헬레네는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집트로 여신들이 빼돌려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줄기에서 나온 다른 갈래. 이럴 때 그 갈래를 가지고 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판본을 고를지를 정하라는 거지. 아예 신화 자체를 하나 어느 신화를 택할 것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화 전체가 담긴 책을 고르라는 거. 그건 독후감이죠.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고. 신화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갈라진 신화의 판본들에 대한 본인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를 놓고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그 아니고요. 그 신화가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부분을 놓고 어느 쪽 얘기 줄거리가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본인이 해석하라는 거고요. 인터넷에 있는 요약은 원전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고전을 읽고 직접 요약하는 것이 옳다. 독후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요약된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건 일종의 표절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깎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읽고 직접 요약하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직접 읽고 요약하는 것이 그래야 이제 본인이 할 얘기가 생겨요.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과제 분량도 지켜달라. 과제가 분량 좀 넘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모자르면 함량 미달이 되면 점수가 또 많이 깎입니다. 그 점도 신경 쓰시고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어줘서 재밌게 강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